안녕하세요. 그 거기 앞에 제목인데 원래 개정세법 이거보다 좀 더 많아요. 조특법 내용도 있고. 근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뽑았고 이것도 다 하지는 않을 거고 한 90%? 이 정도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고배당 기업 올해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배당 많이 주는 회사이지 고배당 기업. 지금 정부에서 이제 배당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몰려가가지고 주식 배당 받으라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부동산 시장보다 막 주식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가 이런 거뭐 미친 듯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막 슬픈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받으면 분리과세 하겠다는 거.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되면 종소 신고할 때 과표에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합산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B라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배당을 받았는데 하나는 고배당 기업이에요. 얘는 고배당. 하나는 일반 배당 기업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이 예를 들어서 2천이다. 그리고 일반 배당도 2천이다. 라고 하면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고 하면 얘도 원천징수는 14%로 둘 다 원천 징수는 14%래. 근데 나중에 얘는 분리과세가 무조건 되는 거. 2천만 원 이하니까. 얘가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얘도 분리과세. 그래서 4천만 원까지 그냥 14% 내고 끝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3천 있다 하더라도 얘가 분리과세 신청하고 얘가 일반 법인으로서 연에 2천만 원 이하니까 얘도 분리과세 끝나고. 그렇죠? 종합소득 합산 안 하고 얘도 분리과세로 끝나되 원천징수는 14%로 하지만 최종 세율은 달라요. 거기에 페이지 보시면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적용한다는 거지. 그럼 종합소득 신고는 하는 거야. 신고는 하되 기납부세액은 14% 적용한 세액을 빼고 산출세액에 어떻게 더하는 거야.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적용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더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1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6% 추가로 납부하겠죠. 이미 14%씩 다 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신다고 보면 돼. 과세 특례는 이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분리과세 특례고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요. 주식 배당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정부의 목적이 뭐예요? 현금 배당을 많이 해서 사람들 노후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가자 뭐 이런 거잖아요. 결산 배당도 있겠지만 중간 배당, 분기 배당 다 포함. 현금 배당은 무조건 다 포함하는 거야. 삼성전자 뭐 내년에 특별 배당 준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잖아요. 뭐 주당 500원인가 뭐 준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특별 배당 이런 것도 다 현금 배당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넘겨보시고 그래서 배당 소득의 범위는 현금 배당이라고 되어 있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현금 배당, 분리과세 특례.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고배당 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있죠? 요거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이중과세, 이중 비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투자 전문회사, 리츠 등 유동화 전문회사 있잖아요. 이런 회사로부터 받는 거는 고배당 기업 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배당 성향 산정 방법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신청 절차 있잖아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거 무조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배당받는다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합산 여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분리과세 신청.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완료 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미완료 세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는데 같이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징벌적이긴 한데 특정 법인들 대기업군 있잖아요. 상생 기업들 여기들은 소득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환류해야 돼요. 환류. 그 환류라는 게 임금을 증가한다던가 또는 투자한다던가 아니면 배당한다던가
아니면 상생협력에 돈을 쓴다던가 이런 걸로 보는 거야. 근데 옛날에 이 제도가 맨 처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을 때는 이게 있었어요. 배당이 있었어.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배당이 빠졌어. 근데 이번에 다시 들어온 거야. 다시. 배당도 환류다, 환류. 저 기업의 사내 유보는 아니다. 기업이 회사에 남겨두는 돈이 아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해라, 기업들. 그럼 내가 혜택을 줄게, 정부에서. 그 혜택이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안 내게끔 해주는 거죠. 이 계산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배당이 이제 첫 번째고, 요번에, 정부도 좀 그래. 왜냐하면, 이렇게 배당을 넣어준다고 했잖아. 넣어주면 그냥, 이제 배당 많이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거든? 기업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업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이걸 빼는 거예요. 임금 증가하셨어? 투자하셨어요? 투자. 배당하셨어요? 상생하셨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 곱한 거에 요 세 가지만 빼는 방식, 아니면 투자까지 빼는 방식. 근데 종전에 이 비율이 거기 보시는 것처럼 70% 15%를 곱했어. 옛날에. 근데 이제 배당을 넣어주니까 요 비율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올려야지 배당, 옛날에부터 안 나오던 애들은 배당할 유인이 없다고 생각한 거지. 요 비율을 올리면 소득이 많이 과세되겠지. 대신에 요것도 같이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범위 내인데 옆에다 뒤에 또 나오는데 80%로 바뀌는 거야. 70%가 아니라 80%로 바뀌고 15%가 아니라 30%로 바뀌어요. 뒤에서 또 볼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감하겠다라고 된 거고, 요 비율도 바꿨어요. 몇 프로? 80%, 30%. 2차 보시는 분은 요거 꼭 보셔야 되고, 오른쪽에 역시 여기 배당은 현금 배당만 하겠다는 거예요. 현금 배당만. 기본적으로 환류 대상 배당액 범위는 현금 배당만 하겠다. 근데 이제 배당 중에 우리가 감액 배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액도 현금으로 주는 건 맞잖아. 그 감액 배당은 인정하지 않겠다. 감액 배당은 제외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준 비율 상향이 있는 거고, 이것도 2차생들은 좀 아는 얘기인데, 기업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업 소득이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당기순 이익에서 뭔가 가감을 해서 각사를 계산하잖아요. 각사 계산한 것에서 뭔가를 가감을 해서 기업 소득이라는 걸 계산해. 기업 소득. 이렇게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 약간 고통일 텐데, 어쨌든 간에 당기순 이렇게 조정을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인데 B로부터 배당을 받았어요. B로부터 배당을. 지금 당기순이익에 배당이 100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분율이 50% 이상이 있고 지급이자가 없다라고 하면 수입 배당은 입금불산입이 돼서 각사가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치? 오케이? 그런데 이걸 기업 소득으로 그대로 두면은 내가 A가 B한테 투자해서 B로부터 받은 배당이 있더라도 환류하지 않아도 되지. 회사에 남겨둬도 된다는 거지. 지금 환류라는 게 이거거든. 이렇게 내보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란 말이야. 올해 개정을 한 거야. 거기 다시 가산 항목 있잖아요. 가산 항목 보니까 오른쪽에 개정으로 들어 있잖아요. 개정 안으로. 이게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개정 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 개정 안은 왜 그러냐면 아직 시행령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쓴 거고, 개정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법이거든요. 법 통과된 거 확인해서 쓴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다가 더하자는 거야.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로부터 A가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배당 받은 게 당기순이익에 포함돼서 다시 입금 불사립이 돼서 각사의 제로가 되겠지만 다시 가산 항목이 돼서 기업소득이 100으로 뜨고, 이거는 배당해야 된다는 거야. 배당이나 임금 증가나 상생이나 투자에 쓰라는 얘기야. 그렇게 환류하라는 뜻으로 얘를 추가해서 가산 항목에 넣은 거고,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외국 자회사의 수입 배당도 여기 들어왔다가 입금 불산이 됐다가 0이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가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이 있어. 의무적립금이라는 게 이익준비금 같은 거야. 근데 이익준비금을 내가 회사가 환입을 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배당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상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걔도 다시 가산 항목에 넣으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여기에는 뭐는 못 넣냐면 수입배당은 입금불산이 외국 자회사 지금 100%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막 혼선이 있어. 막 정부에서는 간다고 그랬다가 막 기재부에서는 야 95도 많은데 뭐 100까지 하냐 막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그건 못 넣었어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환류 대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 명확하라는 제목이 있죠. 요까지만 하면 돼. 자,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환류 소득이 임금 증가거든, 임금 증가. 그러면 전년도의 임금보다 올해 임금을 많이 주면은 기업이 번 돈을 외부로 환류한다는 뜻이야, 환류. 그때 이제 기준이 법조문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연봉 많은 사람은 빼고 계산하자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조문이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 그때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말과 근로소득이라는 말, 총급여라는 말이 다 다른 거잖아. 근로소득이란 말은 뭐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야. 비과세까지 일단 다 포함한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행정해석에서는 비과세는 제외하라고 돼 있었어.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걸 명확화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맨 위에 제목이 명확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무를 하시더라도 그 당시 세법이 개정된 이유 같은 거 막 보셔야 되는데 명확화라는 건 기존에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법에다 명확히 적는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우리가 확인적 규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확인해 준 거야.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생각하자 이거야. 그럼 회사에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명이 총급여가 8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 2명은 인건비 증가한 거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8천만 원 아래인 사람들의 인건비 증가만 가지고 환류가 됐느니 안 됐느니 따져보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하겠다. 8천만 원 기준에서.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고향사랑 빨리 가는데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네. 옛날에 다 이거 수업할 때 많이 하셔가지고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있죠. 답례품 주고 뭐 이런 거잖아. 고향사랑 기부금 이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답례품 받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보는 건데 이제 10만 원까지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든 아니든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를 해줬지 기존에. 왜냐하면 지방소득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줬고 그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15%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에 필요경비 인정했다고. 근데 이제 개정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정되면서 사업 소득자가 있고 사업 소득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얘부터 해보면 사업 소득이 없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세액 공제하고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까지는 40% 세액 공제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세액 공제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사업자는 사업소득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10만 원까지는 기존처럼 110분의 100을 세액 공제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자는 개정된 게 없어요. 사업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자로서 세액공제 받을 때 40% 받아요. 40%. 그래서 그게 개정된 거다. 20만 원 초과는 15%고 특별 재난 지역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30%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특별 재난 지역은 30% 해주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리려고 이런 거 국세를 교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지방 재정 확보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제 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수가 많으면 공제율을 좀 높여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는 어땠어요? 기본 한도가 있고 추가 한도가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을 기준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기본 한도가 7천만 원, 이하인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인자는 250만 원 기본 한도로 했었던 거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문화 요거 세 개 합쳐서 여기는 추가 한도로 300만 원을 줬던 거고, 여기는 도서 문화는 빼고 200만 원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왼쪽에 있는 식으로 갔었던 거지. 그래서 이쪽은 최대 600만 원이 한도가 될 수 있고, 이쪽은 최대 450만 원을 최대 한도로 하고 있었는데, 이걸 개정해서 이제부터 자녀 수가 많으면 추가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거지. 이때 우선 자녀의 범위가 잠깐만 오른쪽 가봐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녀의 범위가 직계 비속으로서 이렇게 돼 있지. 비속이니까 손자녀도 들어가는 거야. 손자녀. 이 시행령 이번에 손자녀도 들어간다. 거기에 동거 입양자도 들어가고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도 포함하겠다는 거야. 겁나 복잡해.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 돈 쓴 사람 있잖아요. 돈 쓴 거 따질 때는 자녀라도 대학생 자녀가 쓴 것도 인정해주지. 형제자매건 인정 안 하지. 그렇죠? 그 소득 요건만 보고 연령 요건을 안 봤었잖아요. 근데 요 기본한도 계산할 때는 나이 20세 이하인 자녀 것만 가지고 기본한도 카운트가 추가된다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죠? 어린 자녀가 있으면 이게 300이 아니라 350, 400 이렇게 가고, 이게 250이 아니라 275, 300 이렇게 가겠다는 거거든. 그때 자녀 수를 따질 때 20세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거야. 다른, 그러니까 소득 요건, 연령 요건,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 안 받을 것, 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녀가 있을 때만 넣어주고, 거기 손자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손자녀가 있는데 자기 자녀가 기본공제자로 걔를 받고 있으면 자기는 안 되는 거지. 그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되는 거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좀 복잡하죠. 그럼 다시 왼쪽으로 와서 앞 페이지로 와서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녀 한 명이 있으면 350만 원, 자녀 두 명 있으면 400만 원, 50만 원씩 증가시켜 준다는 거. 이쪽은 25만 원씩 해서 한 명 있으면 275만 원, 두 명 있으면 300만 원 기본 한도를 늘려준 거야. 나머지 추가 한도는 똑같아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는 똑같고, 요거 룰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자녀 수에 따라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러분들 공부하다 이제 많이 배웠었던 거죠.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출산수당은 금액 제한이 없는데, 이제 보육수당은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됐죠. 아니, 종전에는 월 그냥 20만 원씩 자녀 수에 관계없이, 올해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서 월 20만 원씩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비과세가 늘어나면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4대 보험 부담이 줄어요. 4대 보험. 그러니까 4대 보험 계산할 때 비과세를 제외하고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가 늘어나면 4대 보험 징수 금액도 같이 주는 거야. 그래서 납세자들한테 혜택이 꽤 있는 거지. 지금 뭐 출산율 작년에 좀 늘어났다고 그러대요. 작년에는 24년에는 그 기사 한번 보니까 조금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 0. 몇이 8인가 지금? 23년이 0.7인가 그래. 근데 24년이 0.8 정도? 근데 OECD 국가 중에 한 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도
한 명 미만인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됩니다. 몇 명이래요? 7호. 아, 조금 늘어난 게 0.75네. 지자행정 0.72.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육아휴직 수당 등 비과세 대상 한도 확대.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보면은 왼쪽에 동그라미 1, 2, 3번을 보면 우리 회사에서 이제 육아휴직 수당을 주는데 그게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거거든요.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인데, 작년에는 뭘 했었냐면 사립학교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분들이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게 없었어. 그래서 그걸 넣고 올해는 또 뭐를 넣어준 거냐. 올해 또 추가적으로 넣어준 건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에 따라 교직원들은 법률에 따라 받는 게 아니라 특례 규정으로 정관에 적을 수가 있어요. 정관에 적어놓은 금액까지는 비과세 해주되 시행령에서 한도는 주는 거야. 한도는. 정관에 무지하게 뭐 많이 적어놓고 다 육아휴직 수당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 거기 뭐 250, 200, 160 이런 식으로 각각 개별 한도를 두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그 글씨가 이상하게 돼 있고 한도 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기고 자, 올해 또 급하게 바꾼 거죠? 최저임금 이거 아마 그대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도 이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생산직 직원분들의 야간 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요건. 그 요건을 따질 때 기존에는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3천만 원, 그리고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자들만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는데 연 240만 원 비과세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요 금액 기준을 260만 원 그리고 3,7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비과세 대상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겠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책이 여기로 많이 가는 거예요. 출산 지원 정책, 돌봄 정책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걸 많이 해주고 싶은 거지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봄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돼서 돌봄 애들이 돌봄에 필요한 나이. 옛날에는 생각해봐. 옛날에는 초등학교 갈 때 여러분도 그랬나? 초등학교 갈 때 엄마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 초등학교 때 엄마가 데려줘서 손 붙잡고 몇 살 때부터 혼자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친구는 대충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혼자 다녔어요. 학교 갈 때? 유치원 때도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녀도 되나? 어쨌든 간에 넌 언제부터? 처음 이틀만 집 가는 거 알려주는 거? 봐봐요. 요즘은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종민이만 해도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이렇게 스쿨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 스쿨버스 앞에까지 되게 많이 데려다 줬어. 엄청 많이. 몇 살까지 데려다. 하여튼간에 거의 초6까지 데려다 준 것 같아. 다 그래. 요즘은 초1, 2가 데려다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거 돌봄의 나이야. 돌봄의 나이.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맞벌이 부부들 있을 텐데 맞벌이 부부가 여러분들 퇴근하고 애 초일이 있는데 그 애들 일찍 끝난단 말이야. 한 2시, 3시면 내가 정확히 몇 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그쯤은 끝나는데 엄마 아빠는 그때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뭐 방과후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굴리는데 한계가 있지. 애들을 굴려서 어떻게든 뭘 해놔야 된단 말이야. 엄마 아빠 7시 아무리 빨리 6시 칼퇴해도 7시일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는 거. 진짜 요즘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또 돌려야지. 아니 돌리는 거지 뭐 어떻게 돌리지 뭐 그걸 가만히 집에다 둘 순 없잖아. 그럼 사고지 사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돌려? 그러니까 이제는 없으니까 학원 같은 거 보내는 거지. 예체능 보내겠지. 예체능. 초등학생한테 지금 수학학원 뭐 하라고 하긴 그렇잖아. 어? 뭐 정석을 풀라고 그래? 걔한테? 요즘은 근데 막 초등학생 정석 풀고 그래. 이게 미친 나라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올해부터 돌봄의 나이를 초2까지로 보나 봐. 그래서 우리 예능학원이나 체육시설 요런 데 보내는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전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학원비 인정해 줬잖아. 이 학원비의 범위는 미취학 아동하고 똑같아 기본적으로. 대신에 연령을 연장시켜 준 거죠.
그래서 9세 미만 2학년 이하 초등학생으로 한정한다. 몇 년 후에는 또 늘어날 수도 있죠. 나 볼 때 한 초6까지 해줘야 돼. 초6까지 돌봄 기능. 지금은 애들이 혼자 못 다녀. 옛날하고 달라. 근데 내 생각에는 혼자 다녀도 지금이 더 안전합니다. 지금 CCTV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애들 데려갈 수가 없어. 누가 어디. 요즘에 CCTV가 이렇게 많으니까 완전 범죄가 없잖아. 그 알이 재미없어. 그 알 언제부터 재미없었어요? 전국에 CCTV 다 된 다음부터 그 알이 미제 사건이 없으니까 이제 소스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 알이 원래 본질에서 떠나서 옛날에는 살인사건 위주로 했고 보험 사기 뭐 이런 거 하다가 요즘 막 정치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거 본연의 모습을 떠난 거야. 내 생각에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9세 미만 2학년 이하 미취학 아동하고 그 범위가 똑같아.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학원비 범위 구체화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 보면 똑같다. 뭐 학기도장, 뭐 국선도장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러대. 자, 오른쪽에 가보면 또 교육비.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이 연령하고 즉 나이 하고 소득 요건이 있으면 작년까지는 연령 요건은 필요 없어.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학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소득 요건은 요구를 했었어. 근데 요즘 세상이 또 바뀐 거를 정부가 인정한 거지. 왜냐면 대학생들 보면은 아니 생각을 해봐. 학비는 부모님이 내준다고 해도 생활비까지 내주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됐다고. 옛날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부모님이 생활비를 주고 학비도 내주고 그랬지 옛날에는. 근데 요즘 점점 그런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너는 생활비도 엄마한테 다 받았죠? 우리 친구는 본인이 했어요? 생활비를 본인이 벌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차도 사고. 그것도 대단한데? 본인은 받았죠? 이게 사람마다 다른다. 여기서 빈부격차가 느껴지는 거야. 빈부격차가. 본인은 다 받았지. 이 중에서 자기가 돈 벌어서 다닌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몇 명, 나도 그랬어. 우리 그랬단 말이야. 어렵게. 근데 요즘 점점 들어 왜 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비를 못 버니까 우리 학생들이 엄마가 학비는 내줘도 뭐를 해? 알바를 하는 거지, 알바. 알바 안 하고서는 생활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 혼자 사는데. 엄마랑 같이 살아요? 부모님이랑? 부모님하고 따로 사는 애는 더 심각하지. 부모님 따로 사시는 분 있어요? 지금 한 달에 얼마쯤 들어가? 솔직히. 너 150 넘겠어. 너 내가 생활 보면 150 가지고 택도 없는데 진짜로 150써요?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거밖에 안 쓴다고? 검소하다고요? 우리 저 친구는 얼마 써요? 한 달. 160을 받아요? 160 받아가지고 다 쓰고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한테 더 얹고 그러니까 네가 긁고선 차변에 비용 띄우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띄운 다음에 미지급을 그냥 저쪽에다 채무 인수시킨다는 얘기죠. 어? 돌려막기 그런 거 돌려막기는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만 돌려막기예요. 이런 거는 채무 인수시키는. 그러니까 200만 원씩 들어갈 거 아니야. 너는 얼마 들어가니? 같이 살면 한 70만 원, 80만 원 쓰나요? 40만 원. 진짜 이거밖에 안 쓴다고요? 대박. 그렇잖아요. 그지처럼 다니잖아요. 40만 원이면 진짜 이거 쉽지 않아. 어려운 거야. 이거는 진짜 엄청 적게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그러니까 소득 요건에 걸린 애들이 되게 많은 거야, 진짜로. 그래서 공제를 못 받아, 누구도. 근데 이 친구가 공제를 뭐 900만 원 학비를 낸다고 해도 본인들이 공제받아야 의미 없고, 왜냐면 거의 면세점에 있으니까 날아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몇 번이나 얘기를 됐어. 그래서 국회에서 보면 누가 얘기했냐면 그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뭐 그 청년 뭐 이런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국회에서도 이거 좀 개정하자고 얘기를 해줬고 이제 소득 요건이 폐지가 된 거야.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 국회에서 또 쇼잉이 있잖아. 쇼잉이. 그러니까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다들 대학생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조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거기 직계 비속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왼쪽에. 그 소득 요건이 폐지된 거니까 다 되는 거야.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 요건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누가 되겠어요? 뭐 직계 존속을 제외한 경우는 다 되는 거잖아요. 배우자도 되는 거야. 배우자 되고 자녀도 되고 다 됩니다. 소득 요건 없이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어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요즘에 이제 또 주말 부부 하는 사람이 3대가 덕을 쌓아야 돼, 그거는 주말 부부는 쉬운 게 아니야. 결혼하면서부터 주말 부부다? 어휴, 진짜 좋은 애지, 진짜. 인생 잘 혜택 받은 애야. 그러니까 주말 부부를 살면 각자 집이 있단 말이야. 각자 집이. 그쵸? 특히 이제 공무원분들 세종시에서 있으면 주말 부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주말만 되면 서울 올라온다고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무슨 버스 없애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 아, 주말에 올라오니까 뭐 거기서 다 같이 살라고 세종시로 내려갔는데 아빠는 거기서 잠깐 일하고 금요일만 되면 올라오는 거잖아. 금요일날 KTX 잡기 힘드니까 아예 버스 대절을 해서 그걸 그 국가 세금으로 내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버스를 공기업들 쫄아가지고 없애는 거잖아요. 쫄았다는 표현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실제로. 당연히 그런 거고. 그러면 주말 부부를 하면 월세가 나가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있고 을이 있어. 갑이 세대주로서 받는데 모자랄 수 있고 얘는 월세를 안 살고 을이 세대주가 아닌데 을은 월세 내고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오히려 얘 세대주는 집에서 저기 살고 여기는 세대주 아닌 사람은 월세 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 배우자 간에 있어서 여기만 다 받게끔 하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둘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000만 원 한도인 거잖아요.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이 이 두 사람 합쳐서 1,000만 원입니다. 합쳐서 한쪽이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가보시면 이 배우자도 세대주의 배우자도 이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전에는 그냥 세대주만 되는 거야. 무주택 세대주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데 오케이?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이슈가 있는 거야. 이쪽에서는 600, 이쪽에서도 600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까지만 되는 거야. 근데 법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세대주가 먼저 600을 받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이 400을 받게 돼 있더라. 세대주 아닌 사람. 이게 선입선출처럼 순위는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된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긴 해. 그래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요건인가요? 요건. 그래서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 주말 부부인데 옆집이야. 그거는 필요 없지. 다른 시군구는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같은 집에 사는데 주말 부부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거실에서 주말에만 만나요. 평소에는 만나지 않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런 건 아니야.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느낌이 없나 봐. 상상을 해본 적이 없나 봐. 자, 어쨌든 간에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 속도 다 무주택자일 걸 요구하고 있고 합산 연간 1,000만 원까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다자녀 가구 이게 뭐 이렇게 혜택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다자녀가 없어. 다자녀 가구가 요즘 어디 있니?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원하는 다자녀 가구. 그죠? 아, 잘 모르겠네. 그래서 3명 이상이야. 기본적으로 다자녀 가구라는 게. 요즘 세상에 3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날까 말까 하는데. 그렇죠? 3명 있는 주변에 친구 뭐 결혼한 사람 3명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그런 거지. 시험관 아기를 했는데 3명이 나왔다 뭐 이런 거죠. 그렇잖아? 어쨌든 그런 경우 아니면 쉽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 너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성별을 시험관 아기 할 때 우리나라 성별을 지정할 수가 없잖아. 근데 다른 나라 성별을 지정하는 나라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 내가 원하면은 남자애 태어나게 해주세요. 여자애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뭐 되나? 나는 몰랐는데 된다고 그러대.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가서 시험관 아기 한 사람들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나라.
시험관 아기 하지 않는 사람은 쉽지 않은데 3인 이상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다 이거 포함하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시가 표준액 4억 원 이하 이걸 기준으로 했단 말이야 기존에는. 근데 이제 면적을 3명 애들 3명에 부부 살면 5명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면적도 해달라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이게 또는이니까 그럼 85제곱미터 이하 강남주택도 다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근데 이제 세자녀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세자녀 이상이 아니면 여전히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요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4억 원 이렇게 가고. 다음 페이지. 정부가 이제 퇴직금 자꾸 한 번에 받고 하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을 좀 개정을 해준 거죠 이번에. 그래서 일단 종신연금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4%를 기준값으로 하고 연령에 따라서 더 낮은 경우에는 낮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종신연금, 종신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의 원천징수 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했습니다. 인하. 두 번째는 이연퇴직 소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연퇴직 소득. 그래서 이 이연퇴직 소득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누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지. 연금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 외 수령하게 되면 어차피 그냥 퇴직소득 그대로 내는 거고 연금 수령하면 기존에는 30% 디스카운트 해주고 10년 초과해서 받으면 40% 디스카운트 해줬잖아. 그래서 원천징수세율이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이연퇴직소득세의 60% 있었는데 올해 구간 하나를 더 연장해 준 거예요. 그래서 50%짜리 또 20년 초과 수령하시면 절반만 걷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이걸 20년을 수령을 합니까? 있을 수는 있지 연금으로 이게 이연퇴직소득. 그러면 이제 보통 무슨 그만 55세부터 받는다고 쳤을 때 그때 퇴직이 돼 있는 상태고 75세를 넘어서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너무 쪼개서 받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 오른쪽에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비과세 저축 규모를 점점 줄이려고 하고 있어. 특히 코로나 때 이제 정책의 효과 코로나 때 금리가 되게 올라왔었단 말이야 잠깐.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준 게 너무 컸어 그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어. 특히 이 큰 양대축이 지금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하고 농협, 새마을금고 요런 데들이 예탁해서 받는 돈이 비과세 규모가 점점 커. 그래서 이걸 좀 전체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비과세 종합저축에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만 아니라면. 근데 이제 올해부터 어떻게 해야 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만 되겠다. 65세.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좀 달라요.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자는 국민연금을 거의 못 받는 우리나라에 이제 노인분들 국민연금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만 해도 어머니만 해도 국민연금 못 받으셔. 그 가입을 안 하셨어. 옛날 그냥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을 받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냥 뭐 식당에서 일하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원천징수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으로 해서 월에 한 20만 원 정도씩 정부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 받으시는 분들은 가능하겠다는 거지. 자, 임목, 벌채, 양도소득, 비과세 소득 한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 어업 등에 대한 각종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농업은 어떻게 돼요? 농업은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아예 과세 제외하고 있고 작물 재배업 중 기타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건 수익금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10억 원 초과부인 사람은 과세하지만 그 아래는 비과세하고 있는 거고 축산업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농가부업 규모라고 되어 있어서 그 규모 이내 건 아예 비과세하고 그 축산 이외에 다른 농가부업은 연간 3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어업은 어때요? 어업은 5천, 양식업도 5천 비과세 한단 말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임업은 굉장히 비과세 한도가 600만 원이니까 적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부터 연 3천만 원으로 늘려줬다는 거야. 나는 또 궁금하더라고. 왜 여기는 5천 안 하고 화끈하게 해줄 때 5천으로 가야지 얘는 3천으로 갈까? 궁금하지 않아? 진짜 나라가 이렇게 막 금액을 막 정하는 게 아니야. 그 보니까 농업에 비해서 임업의 평균적인 소득이 60에서 70% 사이래. 실제로 정부 통계를 보면. 그래서 농업이 뭐 이제 어업 있잖아. 어업 이런 데 비해서 한 60%니까 어업 5천이니까 그 60% 하면 한 3천 되겠네 해서 그렇게 진짜 결정한 거더라고. 어쨌든 뭐 그렇다 이거야. 자, 연 3천까지고 오른쪽에 가 보면 이 지역사랑 상품권 또 기재부에서 나선 거죠. 전통시장 뭐 이런 것들 지역사랑 상품권. 지금 대통령이 치적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그렇게 했고 옛날부터 그랬던 거지. 뭐 기본적으로 조특법 그런 거 많지. 여러분 옛날 MB가 그 대통령 가장 큰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청계천 이런 거 아니야. 청계천이랑 시내버스 그 버스 전용차선 이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관련된 세제가 되게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때. 그치? 그래서 우리 지금 대통령의 지적 중에 하나가 지역사랑 상품권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뭐 잘한 거겠죠. 잘한 거죠. 거겠죠는 모르겠고 잘한 거죠. 잘한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에다 넣어주고 그렇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업무 추진비 한도가 어떻게 돼요? 업무 추진비 한도가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일반 한도가 있죠. 그래서 일반 한도는 1200만 원, 중소기업이면 3600만 원 연간으로 에다가 이제 수익 금액 기준 한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100억 원까지 0.3%, 100억에서 500억까지 0.2%, 500억 초과 0.03% 하고 특수관계는 거기 10%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로 문화 업무 추진비가 있으면 요 일반 한도 1번에 20%를 한도로 문화 업무 추진비에 추가 한도를 주고 전통시장과 관련된 것도 종전에는 저 일반 한도에 10%였는데 올해부터 20%로 증액하고 전통시장 여기다 뭐를 넣어주겠다는 거야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지출분 넣어주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이거 지역사랑 상품권 지출분 잠깐 생각을 해본 게 야 그러면 이거 넣어주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이런 데도 내가 기재부면 넣겠다. 거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이런 건 없거든. 왜냐면 다른 거 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하면 매출 드러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필요는 또 없겠더라고. 왜냐면 지역사랑 상품권이 내가 써보질 않아보니까 모르니까 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지류로는 없다고 거의 안 쓰고 저거를 뭐 전자로 뭐 제로페이 뭐 이렇게 쓴다면 그런 거는 이미 다 들어와 있지. 신용카드처럼 하게끔 뭐 그렇게 들어와 있었고 지류로 있다 하더라도 지류를 내면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면 끊어주니까 상품권 결제할 때 뭐 생각 필요 없겠더라고. 뭐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그쪽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 노란우산공제 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게 납입금액별로 한도가 있단 말이야. 한도.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제 보통 월납을 많이 해. 나도 월납을 하거든. 월납 그 옛날에 맨 처음에 할 때 이게 예전에는 400만 원이었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소득공제 한도가 사업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400만 원이었거든. 그랬다가 어느 날 바꿨어. 정부가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서 바꿔서 뭐 200짜리 있고 300짜리 있고 400짜리 있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맨 처음은 300이었을 거야. 그때 200, 400이 바뀌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맨 처음 300이었어. 왜냐면 내가 그때 월납 25만 원 냈거든. 25만 원 한 대 딱 맞죠? 근데 이게 어느 날 법이 바뀌면서 나한테 불리하게 바뀌어가지고 월납 17만 원으로 바꿨지. 그래서 한도 200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사람들이 연말에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하면 세무사님이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물으면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입 증서를 하나 준단 말이야. 세무사님 딱 하나 줘. 그러면 이렇게 사인을 하고선 세무사님 제가 신청해 드릴게요 라고 해. 왜 신청해 주냐면 세무사님 그거 노란우산제 가입하면 가입 유치수당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입 유치수당을 받으시면 돼. 내가 알고 나 모르겠어. 5만 원인가 1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유치수당이 나와. 그리고 포인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콘도 얻고 이럴 때 되게 좋다고 그러대. 어쨌든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12월 달에 왔으니까 넣을 때 월납으로 못 넣을 거 아니야. 한 방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분기납 한도가 거기 보시는 것처럼 300만 원을 한도로 뒀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다가 이번에 연 단위로 바꿔준 거야. 왜냐하면 지금은 노란우산 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까지 해준단 말이야. 사업소득 금액 4천만 원 아래인 사람 600만 원 한도로 하기 때문에 늘려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600, 500, 400, 200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기납 한도를 확대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란우산 공제를 해지할 수 있죠. 해지의 이유가 폐업 등의 사유로 해지할 수도 있고, 그런 폐업 등의 사유가 없이 해지하면 그걸 임의해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해지에서 받게 되면 과거 소득공제 받은 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모두 뭘로 과세하는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죠. 근데 정상적인 폐업 등의 사유가 있다라면 그때는 과거 2015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이 되고 그 이유는 이제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그래서 올해 개정된 게 뭐냐면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경우 임의해제가 아니라 정상 수급 사유로 인정해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유 중에 경영악화 요건이 있어요. 경영악화 요건. 그게 매출이 뭐 50% 이상 감소해서 20%만 감소해도 돈 빼나갈 수 있게끔 이제 바꿔준 거예요. 사회적 기업 요까지만 볼게요. 이제 기부금은 원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라서 송금 인정 안 해주는 게 맞겠지만 우리 법률에서 공익적 기부에 대해서는 송금을 인정해주고 있죠. 필요경비 인정해주고 있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특례기부금, 이제 일반기부금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일반기부금의 한도를 지금 법인세법은 원래 10%로 인정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만 20%를 종전에 인정하다가 올해부터 30%로 인상을 하게 된 거야. 이건 사회적 기업에 지출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송금산입 범위 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 기업은 법인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들이 꽤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익적 목적이 거의 특례기부금도 들어가겠지만 일반기부금에 들어가는 것들도 꽤 있을 텐데 3분의 2 이상 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한도는 적게 두면은 손비 부인되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한도를 좀 넓게 인정해 주는 거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쓴다라는 게 여러분들 꼭 기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들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다 공익적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뒤에 해보겠습니다. 자, 2월 과세 적용 범위 합리화 요거죠. 갑이 을 배우자에게 혹은 직계 존비속 먼저 증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자가 10년 이내, 과거는 5년이었고 10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를 하죠. 그럼 2월 과세라고 해서 을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갑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혼한 경우는 여전히 적용하는 거죠. 이혼은 가장 얼마든지 많이 하니까 이때 양도의 경우에 2월 과세 적용할 수 있지만 사망은 이거 세금 회피하려고 사망하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거의 또 그 알로 넘어가는 거니까 힘들고 온 거고. 배우자는 넣어준단 말이야. 사망한 거. 근데 직계존비속은 사망 규정이 없었어요. 배제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배우자 사망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2월 과세에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이게 납부지원 가산세가 올해 좀 많이 개정이 됐어요. 납부지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납부지연가산세가 이렇게 된 거지. 법정신고 기한이 있어요. 그 법정신고 기한 후에 첫 번째 자기가 스스로 수정신고할 수 있잖아요. 수정신고. 그럼 수정신고하는 날까지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해요. 첫 번째 케이스는 하루 10만 분의 22씩 계산하고요. 요게 요번에 시행령 나오면서 요것도 날짜를 조금 개정을 했어. 수정신고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수정신고하는 날이 예를 들어서 이게 4월 1일부터 계산한단 말이야. 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4월 1일부터. 수정신고하는 날이 예를 들어서 너 생일이 언제야? 3월 1일이면 앞이잖아. 뒤를 불러야지. 왜 생일이 왜 3월 1일이야? 튀어야지. 우상 너 며칠이야? 그렇지. 좋네. 8월 16일. 그렇지? 그러면 작년까지는 8월 16일까지 계산했어. 오케이? 근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하면서 전날로 바뀌었어. 이것도 수정신고. 수정신고 이번에 세법 엔딩 날 8월 16일 날로 해놨거든. 전날로 이번에 문구를 바꾸는 것 같더라고. 요거. 그래서 계산할 때 8월 15일로 바뀔 거야. 여기는 못 넣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것 같아. 15일. 첫 번째 케이스 수정신고할 때 전일로 싹 다 바뀌는 것 같아. 전일로. 자, 두 번째는 아이고. 법정신고 기한이 있어. 법정신고. 그리고 납부 고지가 있을 수 있지. 고지. 납부 고지. 이게 4월 1일이야. 몇 년 지나갈 수도 있고. 카폰 며칠이야? 생일이? 다 앞이야. 너는 언제야? 11월 26일? 생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솔직히 알고 있어. 아유, 씨. 저 어쨌든 간에. 생일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쉬운 게 아니지. 생일날 같이 아웃백 가. 자, 어쨌든 간에 아웃백 가. 자, 고지일도 이것도 전날로 됐어. 전날도. 그러니까 납부 이거 계산하는데 10만 분의 20인데 얘도 전날까지 계산하는 거. 전날까지. 오케이? 고지일이라는 것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전일까지. 그러면 11월 25일까지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다 전일로 이번에 문구 하나씩 하나씩. 옛날에는 행정해석으로 전일이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행정해석할 때도 수정신고하면은 납부일까지 계산했는데 전날로 이제 뭐 문구를 좀 바꾸는 것 같아요. 통일적으로 다 전날까지.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고지일부터 언제까지가 있어? 언제까지 내라고 하지? 그걸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한단 말이야. 지정 납부기한. 요 사이는 안 걷어요, 여러분. 자금을 준비하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없어. 이 사이에는 납부지연 가산세 없어. 그럼 요걸 하루라도 지나가면 몇 프로가 붙냐면 3%가 붙어. 3%. 하루라도 지나면 가산세 3%가 일단 붙고 시작하는 거야. 붙고. 그러면 옛날 작년까지만 해도 이디부터 다시 하루 10만 분의 22씩 붙었거든. 하루 10만 분의 22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중과상금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가산세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결정을 할 때 이게 매일매일 하는데 매일매일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 가산세도 세액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 두 페이지를 보내. 뭘 보내냐면 너 하루 지나면 얼마일 거야? 예고만 하는 거야. 너 하루 지나면 얼마 나와? 더 나와? 100원 단위로. 하루 지나면 더 얼마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지 결정을 잘 못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월 단위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월 단위로. 월 단위로 한 달 지날 때마다 거기에 있는 대로 0.67%씩 월 단위로 넣는 거야. 그래서 잘 봐요. 이거 하루 지나고 내는 애하고 29일 지나고 30일이나 월 단위니까 뭐 29일 지난 애하고 똑같이 내는 거야. 똑같이 가산세. 그 다음 뭐 있을 거 아니야? 29일하고 31일 된 애랑 59일 되는 애랑 똑같은 거야. 한 달 단위만 뜨는 거야. 한 달 단위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체납자를 더 유리하게 해주는 측면은 있지. 그렇지만 안 그러면 세액을 결정하는 게 매일매일 결정하는 게 좀 불편한 거야. 이게 월 단위로 이제 납부지원 가산세를 부과하고 31일이나 59일이나 똑같은 거야. 늦은 사람. 근데 요건 또 다르지. 29일하고 31일은 다른 거지. 월 단위로 가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경과 조치 하나만 참고하면 돼. 여러분 나중에 업무하실 때 세무조사 나오잖아. 세무조사 나오면 가산세를 계산하거든. 특히 납부지원 가산세가 율이 자주 바뀌었어. 몇 번 바뀌었거든. 그럼 부칙에 따라서 당시 법률로 다 적용해. 그러니까 옛날 법을 찾아서 여러분들 실무를 하셔야 돼. 실무할 때 옛날 법을 찾아서 납부지원 가산세를 우리가 셀프로 계산하거든. 다 옛날 법 찾으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경과 조치로 26년 6월 31일 이전 납세무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납세무 성립이 또 오해하면 안 돼. 납부지원 가산세에 대한 납세무 성립이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27년 2월이다, 27년 10월이다라고 하면 2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간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뭐 크게 상관없지. 월 단위로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26년 뭐 10월이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한 달 넘었는지 안 됐는지만 넘을 테니까 어차피 그다 전에 0.67이나 하루 10만 분의 20이나 연 계산하면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오른쪽에 가보면 고충 민원이라고 돼 있죠. 고충 민원. 이게 그 국민 신문고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복 기간이 있잖아요. 행정처분 받고 나서 불복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경과하면 고충 민원 제도라는 게 있어. 행정소송법 이런 거에서 배우나? 그런 건 안 배우나? 배운다는 애 있고 안 배운다는 애 있고 다양하네요. 어쨌든 그 국세는 고충 민원 제도가 있어. 국세. 어쨌든 행정은 다 고충 제도가 있어. 고충. 국민 고충. 그래서 불복 기간 경과 후에도 불복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 고충 제도. 그래서 이게 2차 공부하면 지방세 같은 거 할 때 내가 고충도 좀 설명하거든. 근데 이제 국선 대리인 제도가 있잖아요. 이 국선 대리인 제도의 대리인이 기존에는 불복에서만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충에서도 선임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더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고충 민원 정의의 규정 보완이라고 돼 있지. 참고하시면 돼. 그래서 다만 고충 처리도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불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 불복 절차 진행 중이거나 결정 완료돼 확정됐는데 또 고충을 처리하는 건 안 되겠지. 고충전 벌금 과태료 이런 거 통고 처분도 안 된다. 자, 오른쪽 가보면 38페이지 우편 송달 있잖아요. 우편 송달.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납세, 고지, 독촉, 강제징수, 세법에 관한 명령사항 이런 거 다 등기 우편이고 예외적으로 일반 우편을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고지세액 50만 원 기준이었어요. 50만 원 미만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 예납, 부가세법에 따른 예정 고지세액 납부 또는 과세표준 제출 후 과소신고하여 납부한 납부고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이 허용되다가 이제 그 금액 기준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시에 또 하나 넣어준 거예요. 이게 무신고 과소신고 말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는 국세신고는 아닙니다. 이행상황이라고 부르지. 하고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또 일반 우편 할 수 있다. 이게 어차피 납세자가 신고를 했으니까 이행상황 신고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세자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일반 우편으로 가겠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 우편 보내는데 등기 우편이 한 3,000원 들어. 3,000원. 거의 3,000원 들거든.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돈 계속 많이 드니까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야. 등기 우편. 다음 페이지에 법인세율 이제 환원됐죠. 올해부터. 그래서 20%, 10%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19%에서 20%, 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면 7월 말, 6월 말 법인 있을 거 아니야. 6월 말 법인. 얘네들은 조금 억울하지. 26년 상반기 소득 세율 이제 얘네들은 유리한 거래. 억울한 게 아니라 세율이 올라갔으니까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19%, 9%를 받을 수 있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법은 시행시가 되게 중요한 거야. 물론 나도 받고 싶으면 사업연도를 바꿔도 되겠지만 복잡하죠. 오른쪽은 무시하세요. 그래서 거의 원래 이제 대주주 기준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10억으로. 그랬다가 우리 주식 시장에서 이러면은 대주주 다 빠진다 해가지고 결국 50억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50억. 그렇죠? 뭐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혼자 지레짐작 나도 50억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주식으로 50억 있으려면 쉽지가 않지. 쉽지가 않아요. 지금 50억 있으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한 2만 5천 주는 있어야 될 거야. 아마 2만 5천 주는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50억 좀 넘을 거고 16만 17만 원 기준 18만 2천 기준은 2만 7,500주 정도 있어야 될 테고 어쨌든 뭐 그렇게 될 거야. 많이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주주 되는 게. 자 넘어가 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올해 이제 중요한 개정 중에 하나죠. 대주주예요? 뭐 계산기 두들기고 있어. 뭐 계산기 두들겨? 여자친구 그거 두들기고 있어요? 내 건 나 없어요. 나 돈 없어요. 자 어쨌든 다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이 대주주 이제 법인세법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법인세법은. 근데 소득세법은 이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이 있는데 나의 취득원가를 초과해서 받는 배당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 중에 법인세법은 내 취득원가가 1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취득원가. 여기서 말하는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 초과금 같은 거 감액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취득원가 10만 원인데 내가 감액배당 받은 게 12만 원이다 라고 하면 2만 원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단 말이야. 근데 소득세법은 어떠냐? 소득세법은 기존에 그런 규정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초과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취득원가보다 더 받는 애들이 과세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거야. 다만 누구만? 대주주만. 왜냐면 나머지는 취득원가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대주주의 하나여 과세하겠다라고 들어온 거야. 소득세법. 소득세법에는 행정해석이 작년에 있었는데 과세 안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었어. 그러니까 잠깐 난리가 난 거지. 뽑아! 그냥 뽑아! 막 이렇게 된 거야.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뽑아!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과세가 안 되니까 이게. 자기 장부가액 초과금도 주발초만 있으면 그냥 다 땡겼던 거야. 주발초만 있으면. 근데 비상장법인이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제3자 투자를 받은 법인들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거 가지고 많이 했어. 그래서 재무제표 다트 있잖아. 다트로 검색을 하는 거야. 일단 키워드 주식발행 초과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감액배당이 가능한 회사들을 찾아보는 거야. 비상장 중에. 그럼 거기서 대주주 지분이 큰 애들 찾아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저희가 회사 돈 빼는데 세금 없이 빼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명함 주고 뭐 세무사님이나 회사님 얘기하면서 저희
보험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이거 컨설팅 해드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막 얘기를 이빨을 쳐요. 그러면은 잘 모르니까 진짜 확실해요? 막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발적 금액 그대로 안 일러주면 또 얘기 생각할까봐 그보다 한 10% 20% 줄여서 얘기한다든가 뻥튀기 해야 되는 이 이상한 페이크를 줘서 금액을 또 달리 준단 말이야. 나중에 바꾸는 거지. 그래서 요 정도 된다고 해서 더 주면 이제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보험 가입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뭐 하나 하면은 보통 컨설팅 수수료 보험 뭐 월납 10년짜리 월납 뭐 3천만 원 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보험 그거 하시는 분들 한 3, 4억 받아 수수료로 뭐 되게 많이 받거든.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거야. 올해부터 이제 아웃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대주주 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지. 그래서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이렇게. 그래서 작년 연말에 엄청 많이 했어요. 이 개정세법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걸 하는지 몰랐어. 행정해석이 있는 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있을 때도 많이 했었고 나는 그런 클라이언트가 별로 없었어. 주발초가 많은 비상장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개 있어가지고 거기다 제안해서 하긴 했었는데 뭐 또 따로 뭐 그냥 법에 있는 거 해석해서 드린 건데 그냥 해서 하라 했더니만 고맙다고 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예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상품권 그때 뭐 조금 받았는데 아 그렇게 알았습니다. 몇 억을 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요즘 많이 하는 거고. 오른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절반 줄겠다는 거야. 절반. 요건 통과될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근데 아마 통과될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최종 되면 말씀드릴게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달 안에는 결정됩니다. 이번 달 안에는 공표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외전출세. 그래서 이제 국외전출세라는 게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 주소 거소를 둔 합계가 5년 이상인 거주자가 직전 과세연도일 직전 대주주인 경우로서 출국하는 경우, 이때 출국 이제 이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외전출세를 내는데 올해부터 이제 정확히 하면 27년부터야. 그 맨 밑에 가보면 적용 시기 체크해 두시고 27년 1월 1일부터 출국할 때 보통 양도소득세는 1년 정도 시행 유예 기간을 많이 줘. 바로 잘 안 하고 1년 정도 유예를 많이 주거든요.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제도 완화가 있는 거잖아요. 유예하고 있잖아요. 10월 1일부터 하는데 지금 한 계속 워닝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야. 충분히 그분들도 일리가 있는 거야. 다주택자들도. 아니, 서울에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놓고서는 중과 유예 기준을 없애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야.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세입자가 있으면 못 팔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팔 수가 없어.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들어오려는 사람이 지금 갭 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예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게 자체가 그 사람들 좀 너는 팔 계획이 지금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어. 그건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도 충분히 억울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끼고 지금 팔 수가 없으니까. 좀 약간 강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뭐 다주택자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돈이 있어서 나는 무주택자지만 돈이 있으면 몇 개 사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고 욕망인데 그거를 막 꺾으려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다만 나는 1주택자든 뭐 다주택자든 그냥 보유세 좀 올리고 세금만 정상적인 세상이 되는 게 좋지.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비과세 해주고 장특 막 해주면 사람들이 관심이 딴 데 쏠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세후소득이 높은 게 이건데 그거 이외에는 별로 안 하려고 하지. 주변에 막 내 나이쯤 됐는데 사람들 보면 막 열심히 일만 한 친구하고 그치? 뭐 주식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이거 하루에 몇 시간 이제 같은 회사에 다녀도 친구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 나는 진짜 죽도록 일만 하고 회사 일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재산이 없는데 내 친구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맨날 부동산 보고 회사에는 등한시하에는 훨씬 걔가 부자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데 그게 꼭 대한민국만 그런가? 그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고가 그래서 이제 보유세 이런 것도 좀 정상적인 것도 되고 하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국외준 전출세는 그런 거야. 국외전출세는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예 기간을 주니까 내년까지는 이제 올해 말까지는 일단 유예를 해주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개정이 됐는데 국외 주식도 여기다 넣겠다는 거야. 애플 주식 같은 거 있는 것도 여기다 넣겠다는 거야. 애플 주식. 그럼 한 주라도 있으면 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오른쪽에 가보면 44페이지 가보면 국외 주식 등의 총액이 5억 원 이하이면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5억 원 넘으면 국외 전출세 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건 아니고 이씨 그래 5억 원 가지고 지금 국외 전출세를 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이러면 또 잘못 생각하는 거일 수 있어. 5억 원이 큰 돈인데 정부가 보기엔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못 찾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위 10분위 있잖아. 자산 10분위 있잖아. 10분위. 진위계수 이런 거 알아요? 진위계수? 그렇지. 10분위. 지금 우리나라 진위계수가 0.5 정도 될 거야. 아마 0.5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10분위가 몇 프로 가지고 있냐면 1분위부터 10분위 있잖아요. 순자산이 10분위의 평균값이 20억이야. 20억 원. 평균값이기 때문에 20억 원이지 10분위라는 건 딱 10%에 들어가는 사람 있죠. 요 사람들은 12억 정도야. 순자산이 보통. 그렇잖아? 그럼 10명 중에 한 명이 1등이 됐을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10등 정도 되는 사람이 순자산이 12억인 거야. 10% 아는 사람의 전체 평균을 하면 20억 정도 돼. 근데 1%로 가면은 67억인가 그래. 1%로 가면 1등부터 100등까지 100명 있을 때 1등 정도 되는 한 67억 정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위 1% 정도가 됐을 때가 아마 그럴 거야. 1%의 평균이고 딱 1%는 30억이야. 내가 지난번에 통계를 봤는데 딱 1%가 30억 있고 순자산 기준으로 그 1%의 평균 또 67억인가 그래. 뭐 어쨌든 그래. 그러면 출국세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한 0.01% 들어가는 애들을 타겟으로 해야지 무슨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 5억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민도 못 가는 거야. 5억 있으면 애플 주식 5억 있으면 세금 내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데 내가 뭐 미국 가서 살고 싶을 수도 있고 뉴질랜드 가서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뭐 지금 며칠 전에 신문 나왔잖아요. 부자가 2천 몇 명 나갔다라고 나오잖아.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막 떠드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2천 명이 나갔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 아무 근거 없이 상속세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데 상속세 때문에 나갔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죠? 이유를 어떻게 알아?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재산 규모와 출국인들을 데이터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지.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하는 거죠? 상공회의소에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같은 기자가 계속 올리고 있던데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억 원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법이 최종적으로 좀 상향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국외 전출세 5억 원 너무 낮은 숫자예요. 어쨌든 27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소유한 국외 주식도 빼고 밑에 블라블라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국외 주식 양도가액 평가 방법 규정. 국외 전출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시가예요. 원칙적으로 시가. 근데 예외적으로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인 가격을 쓰는 거고 그때 뭐 기준시가 같은 거 쓰는 거야. 기준시가. 이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에서 기준시가는 양도일 전 1개월 평균 가격이거든요. 뭐 그런 거 보시면 돼. 오른쪽에 46페이지는 모르셔도 되고 47페이지도 너무 실무적인 거고 48페이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인데요. 이 편에 보세요. 갑이 사망을 해요. 그러면 갑이 사망을 했을 때 이 회사를 도관으로 만들고 여기 주주가 있잖아. 주주가 을이 있어. 을이 누구냐면 갑의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법인을 도관으로 봐서 직접 상속받은 거다라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게 돼 있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이 유증으로 100억을 여기 법인에 넣었어. 특히 결손법인은 법인세도 심지어 안 낼 거고
근데 이 회사의 가치는 증가했고 그걸 상속인 또는 그의 비속인 손자 손녀가 주주로 있는 회사라면 이들이 직접 상속받은 거랑 같으니까 이들도 상속세 내라고 돼 있다고. 그런데 요 근래엔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야. 법이 상속인과 그 비속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누구를 넣은 거야? 며느리, 사위 이렇게 넣은 거야. 며느리, 사위. 그런 경우에 또 넣겠다는 거지. 올해부터 일의 배우자도 넣겠다. 며느리, 사위.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부가 이전되는 좋은 현상 아닙니까? 아니 며느리, 사위한테 주는 게 뭐 안 좋은가? 꼭 얘한테 줬다고 봐야 돼요? 며느리 이게 우리 세제가 웃긴 거야. 며느리 사회도 그러면 상속인과 부부는 같은 재산 공유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의 취지가? 부부는 같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부간의 증여는 왜 과세해요? 부부간의 증여는 과세하고 이거는 또 별도라고 같은 거라고 보고 같은 공동체라고 보는데 부부간의 증여는 같은 공동체끼리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다 넣는 걸 왜 과세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뒤가 달라. 나는 배우자 증여를 과세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그렇지만 필요한 제도죠.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게 아니면 증여를 강요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독촉장 아까 얘기했었죠. 독촉장 이런 것도 등기우편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막 3,000원씩 들고 그렇다고. 그래서 야 이거 좀 치사스러운데 독촉장 송달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거야. 돈 더럽게 안 갚네 이 쌍놈 새끼들 그러면서 거기다 그걸 전가하겠다는 거야. 납부지형 가산세에다가 송달 비용을 얹기겠다는 거예요. 뭐 수익자 부담도 아니고 50페이지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시행령 추가로 하는 거고. 자 51페이지에 보면 배당가산율 조정. 자 그런데 이게 시행 시기가 27년부터야. 법인세 세율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적정 그로스업률은 11%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1 마이너스 법인세 세율 10% 이렇게 하면 11%가 되거든. 지금 현재 10%인 이유는 9% 둬서 그래. 그래서 배당소득 그로스업률을 내년부터는 11%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왜 한 해 더 늦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26년에 받는 건 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받은 거니까 한 텀 더 늦게 가는 거예요. 자,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험 설계사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말정산하면 환급 받는 사람도 있고 추가 납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납부하는 사람들을 3개월 분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를 사업소득자에게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연말정산하면 대부분 환급 받아요. 근데 이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는 상여를 많이 받은 거예요. 상여를. 우리 옛날에 우리 회계법인도 추가 납부세액이 되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원성이 되게 많았어요. 회계사들이 뭐 연말정산인데 이렇게 추가 납부가 많이 나오냐. 그래서 상여 뗄 때 겁나 많이 떼요. 우리. 원성이 하도 많으니까. 조삼모사죠? 나중에 연말정산 나올 때 많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 옆에 회계사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오 환급 나와 환급 나와. 상여할 때는 또 그렇게 욕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떼?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계사님들이 사실 세법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진짜 아예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회계사님 보면은 진짜 나 진짜 답답해요. 우리 회사에 막내 세무사 애들 데리고서는 나이 50 다 된 그 회계사들이 이거 세법 어떻게 돼? 막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뭐 자기는 진짜 20년 30년에도 하나도 세법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 까먹는 것 같아.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달만 공부 안 해도 지금 다 까먹는데 30년을 20몇 년을 안 했으면 다 까먹을 수 있잖아. 나한테 질문할 때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야. 야, 그 특수관계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때 그 막 이자 계산해서 세금 내라오는데 그런 악법이 어딨냐? 막 그러더라고. 형 옛날부터 있었어. 그런 옛날에도 있었어. 막 그러고 어쨌든.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업무용 수용차 이것도 실무적인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취득가액 조정 명확화라고 돼 있지. 이것도 확인적 규정인데 54페이지에 법인세법의 취득가액 증감 규정을 소득세법도 이제 준용하겠다는 뜻이야. 이거 크게 중요하진 않고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도 별거 없어요.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모자 회사 관계에 있어서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시설 설비 같은 걸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할 때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하지 않았고,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 제공하는 것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하지 않았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 자, 오른쪽에 가보면 이것도 실무적인 거야. 합병 대가를 줄 때 완전 자회사와 완전 모회사 관계에 있을 때 완전 모회사 주식을 주는 것도 합병 대가에 포함을 했거든요. 그때 조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완전 모회사인 내국법인 주식을 줄 때 요걸 합병 대가에 넣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완전 모회사가 법인인 외국 법인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합병 대가에 안 넣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외국 법인 주식도 포함하겠다. 그렇게 들어온 거야. 그 뒤에 다 여러분들 실무적인 거야. 수험학 거기가 먹고 61페이지 가보시면 61페이지도 명확한 거야. 옛날부터 행정해석으로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건부 기한 후 판매 시 손익 귀속식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행정해석으로 다 있었던 거를 법조문에 명확한 거예요. 합리화하고. 가상자산 평가 방법 있죠? 지금 기존에는 선입선출이었어. 선입선출. 선입선출. 근데 이거 선입선출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27년 1월 1일부터는 총평균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샀다 팔았다 얼마나 많을 때 그거를 어떻게 다 쫓아갈 수 있겠어. 물론 처음부터 엑셀로 긁어가지고 하면 또 할 수 있겠지. 뭐 쭉쭉쭉 해서. 근데 코인 단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비트코인은 0. 몇몇몇 단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코인 알바해서 잘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코인이 아니야. 뭐그 ETF 조금 가지고 있지. 뭐 그것도 다 지금 마이너스야. 나는 코인을 평생 안 하다가 시작 그 ETF로 시작했는데 그게 한 8만 불, 9만 불일 때부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게 막 쭉 올라갔는데 엄청 좋아했지. 한 3, 40% 올라가서 난 너무 좋아했었어.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0몇 프로야. 마이너스 10몇 프로.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쨌든. 존버만이 살 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보면 코인이 나락으로 가서 그 끝을 모르고 내려가고 어느 날은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난 벼락거지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으로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7년부터는 총평균법으로 바뀐다고 돼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 안 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신용카드 쓰고 이런 것들 중복 적용 제외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기관들을 더 넣었다는 얘기고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가보면 총괄 납부 총괄 사업장이나 금융보험업의 면세 적용 대상 기간을 확대했대. 이것도 뭐 보시면 돼요.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뭐 이런 데 넣나 봐요. 다 마찬가지고 66페이지도 우리가 국외 제공 이제 국제선 한마디로 외국 항행 용역이라는 걸 영세율을 적용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세율 적용할 때 포워딩 업자들이 있었거든요. 포워딩, 그러니까 운송 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 복합 운송 계약에 의해 화물을 국제 운송하는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줬는데 그 화주뿐만 아니라 다른 포워딩 업체에서 또 인수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중개한단 말이야. 그것도 다 영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넘기시고 이거는 전에 수업 때 한번 설명했던 건데 한전이 있어. 한전이 있고 건물주가 있어. 건물주. 그리고 세입자가 있거든요.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됐냐. 원래 세입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끊고 이렇게 한번 끊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규정. 그래서 거기 왼쪽부터 보면 대상 발급 특례가 있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 여기가 명의자지. 여기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죠. 그때 요건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 이렇게 돼 있거든. 명의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건 건물주 중에서도 간이가세자가 있을 수 있거든. 건물주가요? 그럴 수 있지만 지방은 있을 수 있어.
지방은 있을 수 있어. 내가 무주택자인 걸 알고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게 있어. 재밌는데 그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여기에 알고리즘 막 얘들 듣고 있죠, 우리 말. 아, 진짜야, 진짜 듣고 있다니까. 그런 거 못 느껴요? 100% 듣고 있어요. 100%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무주택자, 내가 어디 가서도 맨날 이 얘기하니까 싼 거, 그 월세 싼 거 막 이렇게 내가 자주 얘기하거든. 그 단어를 듣는지 그거 유튜브 쇼츠에 그런 거 많이 나와. 며칠 전에 나온 거는 밀양 있지, 밀양. 밀양의 월세. 그래서 보증금 1000에 월세 30인데 30 몇 평이더라고. 좋아 보이더라, 야.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인테리어만 안 좋지, 나머지는 좋아 보이더라고. 월세 30 그런 거 많이 뜨거든. 아, 그거 간이가세죠, 그런 거. 거의 다 간이가세. 그런 거 진짜 확실한 간이가세야. 거의 100%, 100%. 그런 사람 있단 말이야.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 후 면제돼. 4,800도 안 되는 거야, 거기. 근데 이렇게 끊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근데 문구가 좀 약간 이상했던 거야. 세금 계산서 발급하였을 때 포함이니까 요건인데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라고 돼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 앞뒤가 명확하지가 않다면. 그래서 그냥 요건에서 발급하였을 때라는 말을 삭제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럼 발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 발급하였을 때 나는 발급할 조건이야. 그러니까 계속 꼬리를 도는 거지. 중3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해준다는 얘기. 내가 발급을 했을 때만 할 수 있어, 내가. 발급을 안 하면 요건이 안 돼. 그래서 못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자, 오른쪽 그냥 재생에너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요거 재밌어, 요거. 그 69페이지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 처분된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최종에서 상여 뺐어, 상여. 최종에서 상여란 단어는 뺐어. 맞아, 상여. 그거는 지우셔도 돼. 자, 지금 이런 거야, 이런 거. 지금 여러분 공부 요거 많이 했던 건데,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산을 고가양도합니다. 고가양도. 누가? 개인이. 지금 개인이 고가양도해. 그러면 예를 들면 시가 5억짜리인데 양도를 10억에 한 거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렇게 고가양도하면 저쪽 상대방은 부당이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나는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하죠.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거야? 거래금액에서 거래가액에서 빼는 거죠. 상여처분된 금액을 빼는 거지. 상여처분된 거. 상여처분이 얼마가 되겠어? 5억이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가만큼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거지. 그게 첫 번째 규정이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 법인 외가 있었지. 외자와 거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종전의 규정은 요거밖에 없었거든. 양도가액은 거래가액에서, 그러니까 실제 양도가액을 이렇게 봤었지. 징여재산가액을 뺐지. 징여세만 과세된다 봐서 징여재산가액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나의 특수관계 법인은 아니야. 나의 특수관계 법인은 아닌데 저쪽 세무조사하면서 나한테 소득처분이 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어. 왜 그러냐면 특수관계 법인인지 아닌지는 지분율 1% 이상 있을 때가 특수관계 법인이란 말이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근데 나는 0.8%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저쪽은 다른 이유로 나에게 배당 처분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주주는 맞으니까. 고가 양도했을 때. 의미 이해하시죠? 내가 주주는 맞으니까 배당 처분은 되지만 내 입장에서 특수관계법인은 아닐 수 있다. 1%는 법인세법까지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선 예를 들어서 배당 이제 특수관계법인이라고 했을 때 특수관계법인이 되려면 30%가 있어야지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란 말이야. 왜냐면 소득세법은 주주지분관계가 특수관계가 30%잖아요. 근데 법인세법은 1% 이상만 있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나는 지금 특수관계법인이 아닌데 소득세법에서 볼 땐 법인세법에서 볼 때는 주주잖아요. 주주. 특수관계인 주주.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법에서 볼 때 쟤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닌데
저쪽에서 볼 때는 특수관계인이란 말이야. 법인세법에서 볼 땐.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나한테 배당 처분을 해버릴 거란 말이야. 지금 의미 이해하시죠? 배당 처분이 되는데 조문은 이걸 쫓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조문은 나는 양도소득세 조문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문 간에 비정합성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특수관계법인 외자라도 올해부터는 이런 문구를 넣은 거지. 배당 처분됐으면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배당 금액을 빼라. 그게 맞겠지. 지금 의미 이해하시죠? 이게 법을 보는 관점인 거야. 이게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이니까 부당이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배당 처분을 한 거야. 법인세법에서는. 왜냐하면 법인세법에서는 고가 매입을 했으니까.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고가 양도를 한 건 맞는데 소득세법의 조문을 쫓아가면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면 상여 처분된 금액을 빼라고 돼 있고 특수관계 법인 외자에게 양도하면 증여재산 가액을 빼라고 했는데 증여재산 가액이 없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 배당을 처분이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규정을 배당이나 기타 소득 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뺄 수 있게끔 조문을 넣어준 거예요. 지금 올해부터. 빵꾸가 가끔 나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 상여는 있기 어려워. 상여는 소득세법 조문에 봐서도 특수관계 법인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에 조문만 타지 밑에 조문은 타지를 않아. 그래서 법에서 맨 처음에 상여도 넣었다가 상여는 있을 수 없다 얘기를 해준 거지. 지금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배당만 들어왔다. 배당 기타 소득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가업상속 공제 관련해선 우리가 가업상속을 받으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가업상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인으로 내가 하고 있더라도 이때는 가업상속 공제라는 게 그 자산 전부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아니거든. 일부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아니고 일부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때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아버지가 1억에 샀고 아버지가 상속해 줄 땐 3억이었어. 근데 가업상속 공제율이 한 80%야. 그러면 3억의 80%인 2.4억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0.6억만 상속세 과세가 되고 그럼 1억에 대해서 80%인 8천만 원이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는 과거분 8천하고 0.6억 더하니까 1.4억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되거든. 그럼 요 80%라는 게 가업상속 공제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올해 법인기업의 경우도 좀 명확하게 위해서 계산 방법을 넣었다는 거야. 원래 있었어요. 행정해석 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 참고하시면 되고 그 72페이지도 여러분하고 크게 상관이 없고 73페이지도 이게 상속증여세인데 여러분들 모르신 분들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만 설명할게요. 특정 법인이라는 게 있어. 특정 법인. 이걸 사람들은 유튜브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가족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가족법인. 요즘 연예인도 많이 문제되고 뭐 이런 거잖아. 이제 가족법인. 이 가족법인이 있는데 여기 주주가 이렇게 있어. 주주가. 갑이 있고 을이 있어. 갑이 51%, 을이 49%. 오케이? 갑이 아버지고 이게 딸이야, 딸. 이게 수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특정 법인을 만들 수 있지. 정말 많아. 여러분들 가족법인 가진 사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진짜 많아. 정말 많아. 내 주변에 나는 없어. 나는 가족법인이 없거든. 가족법인 내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야. 왜 안 만들었어? 그거를 막 이렇게 난 필요가 없어서요. 아무도 에이 있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해. 있으면서 진짜로 없는데 진짜로 그럴 수 있잖아. 가족법인. 너 있지 가족법인. 아버지랑 같이 주주로 있는 거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있죠? 없어요? 있죠? 에이 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드님하고 아니면 아버지하고 없어요? 왜 아버지가 안 만들었어요? 이게 어쨌든 많거든요. 갑이 거래를 해요. 옛날에는 원래 가족법인의 생각이 법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야. 옛날은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법을 만든 거야. 을이 100% 가지고 있다. 딸이.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증여를 해줘. 그러면 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의미하셨죠? 그래서 옛날 조문이 이 특정 법인과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가 거래할 걸 조건으로 했어. 자, 봐봐.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인 을의 특수관계인가 거래해서 이익이 생기면 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돼 있었거든. 근데 이런 경우는 갑과 거래하면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가? 갑이죠. 그러면 조문을 적용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가 거래했을 때 증여로 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와 거래한 게 되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그래서 갑에게는 원래 과세를 안 해. 자기 증여는 과세를 안 하는데 을은 과세를 하고 싶은데 요건 충족이 안 된 거야. 이해하시겠죠? 기가 막히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애들이 있었던 거야. 그 조문을 활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49%는 넘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증여 과세가 안 되고 이거는 과세가 안 됩니다. 요건. 심판원 가서 이겼어. 그렇지? 이게 가족법인에 대한 어떤 만들어서 과세 회피하려는 욕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쳐다보는 애들이 있다고. 이거 원래 진짜 조문은 세법 조문 내가 심판이나 이런 거 할 때 진짜 조문을 출력해놓고 계속 쳐다보는 거.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도 끊어보고 저렇게도 끊어보고 이렇게도 연결해보고 저렇게도 연결해보고 보면서 계속 보거든. 그러다 보면 뭔가 갑자기 한 단어만 이렇게 위로 올라와. 그런 순간이 있어. 진짜 해탈 쭉 올라와 쭉. 진짜 마법의 양탄처럼 매직아이처럼 그 단어가 쭉 올라오면서 얘를 딱 잡는 순간이 있단 말이야.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런 거 찾은 놈인 거지.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법인은 어떻게 해? 증여자가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도 포함하겠다는 거지. 종전은 특정 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하니까 저 구조를 만들어서 해먹는 애들이 있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기가 막힌 거지. 초과배당이라고 들어봤을까요? 초과배당이 뭐냐면 일부 주주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의 특수관계인이 배당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소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는 문제가 있어서 소득세를 실제 금액을 정산을 하는데 기존에는 무조건 그 정산일 기준이 증여세 신고기한과 관련해서 성실사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3개월을 줬거든요. 성실사업자는 소득세 정산이 한 달 더 뒤로 미뤄져야 되니까 조금 한 달 더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상속증여세인데요. 좀 어려워. 재산가치 취득 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재산가치가 확 증가해. 증가하면은 그거를 증여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받은 다음에 상장되면 5년 안에 상장되면 그걸 과세하는 조문이 따로 있고 요거는 상장 말고 다른 조문이야. 근데 그 전에 해석할 때 대통령령으로 거기 보니까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법에 열거가 돼 있거든요. 그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 종전엔 비상장 주식의 금융투자협회 등록이라고 돼 있어. KOTC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거기 등록되어 있는 건데 이게 코넥스 시장 상장이 중간에 빠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코넥스를 넣은 거야. 지금 코넥스. 코넥스는 엄밀한 의미의 유가증권 시장이 아니야. 유가증권 시장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이 친구 없네. 코스닥 좋아하는 또 남자분들이 많아. 젊은 친구들이. 그게 테토는 코스닥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우리 친구도 코스닥만 하죠. 코스닥만 해요? 코스닥도 해요? 도해요? 코넥스는 안 해요? 코넥스는 거의 그냥 막장 간 친구들이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겁나 재밌어. 코넥스도. 근데 나도 안 해서 그렇지. 코넥스 해보신 분 코넥스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은한 선생님 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시작해요. 어쨌든 코넥스도 이제 넣어주는 거고 오른쪽은 비상장 주식 평가할 때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조문의 위치를 바꾼 거야. 이거는 옛날부터 전체 자산의 부동산 비율이 80%가 넘거나 주식 보유 비율이 80%가 넘으면 순자산 가치로 계산했었거든요. 그 조문을 위치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맨 아래 보면 삭제 3번 4번 있잖아. 그게 왼쪽에 자산 부동산 비중이 80% 자산 총액 중 주식가액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위로 올려놓은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산가치 80%를 미니멈 값으로 했는데 이런 법인은 100%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된 거예요. 참고하시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 77페이지 보시면 예정신고, 중간신고,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인데 이것도 메뉴에 보면 명확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문구를 좀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 자 내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로 예전에 표현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꾸 질문도 많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법조문을 확정신고의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거 예정신고했거나 수정신고한 것을 중간신고한 걸 수정신고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한다 라고 명확하게 문구를 넣어준 거예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돼.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나머지 정산 가격. 올해 바뀐 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부분 수업 시간에 여러분 대부분 했던 건데 오늘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건 아까 배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규정 정도 추가 설명드렸고 나머지 객관식이나 제가 뭐 세법화 하면서 다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아마 요대로 거의 다 될 거예요. 혹시 달라지는 거 있으면 제가 그 위에다 올려놓고 공지 여러분들 그 하던지 할게요.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